네, 15일 월요일의 아침 저널 시작합니다. 당대표 거취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당내 입지에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님과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여야 정말 이게 공교롭게도 양쪽 모두 사퇴 요구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이렇게 답을 못하고 있는데요. 통상 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실 당대표 거취가 결정이 되는데 정청래, 장동혁 두 대표님 선거 결과로만 봤을 때 어떤 입장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야말로 이 선거 끝나고 이 양대 거대 정당의 대표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사퇴 압박에 직면해 있어요. 정청래 대표는 광역선거에서 12대 4로 이겼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때 말씀처럼 말이죠. 이겨야 할 것은 많이 졌죠. 서울시장, 대구시장, 경남지사 이런 곳 그리고 이제 특히 부산 북갑이라든지 평택을 경기 그렇죠. 평택을 네. 이런 데도 졌기 때문에 사실상 패배했다. 이렇게들 이제 이른바 친명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조순례 사무총장은 지금 사무총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전체 출마 인원에 비하면은 72%나 승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자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예, 그렇죠. 다른 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이제 각을 세우는 게 이제 상당히 수위가 높아졌어요. 며칠간 떠들썩했습니다만 정 대표가 했던 국민은 영원하고 네. 정권은 짧다 이런 얘기는 사실상 대통령에게 도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또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도 그랬고 또 순방 중에도 정청래 대표를 의식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이제 했고 말이죠. 이런 네네. 상황에서 지금 이 내부의 이 친명 간의 이 갈등이 좀 갈등의 수준을 서서히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일단 그러니까 연임 도전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나 쭉 이제 2000년 이후로 새천년 민주당 출범한 이후로 말이죠. 대표가 연임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밖에 없나요? 이재명 네. 대표 그렇죠. 때. 네. 그때 이재명 대표는 절박했죠. 대표직을 그때 사임하고 다시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승부수를 던지셨죠.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가 사임을 하고 할 것이냐 연임에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연임을 도전을 아예 안 할 것이냐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과 이 정도로 이제 대립각이 세워지면 저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여권 내에서. 그래서 대통령 권력이 지금 임기 초기이고 지지율이 견조하고. 사실 임기 초기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좀 신기하긴 해요. 네,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 지금 6.3 지방선거 네. 6월 3일이 취임 1년이기 때문에 장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장 대표가 사퇴를 해라 장 대표에 대해서 이 얘기는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이번에 사실 참패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대의 경우로 해석해서 서울시장도 이겼다. 대구도 이겼다라든지. 서울시장 정작 당선된 분은 거리를 두기. 거리를 둔 정도가 아니죠. 거리를 둬서 그나마 그렇죠. 승리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장 대표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전식 의원이 이번에 당선됐잖아요. 원내대표로. 경북 지역 TK 영남권 의원이 거의 60명에 가까운데 55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때 이런 걸로 봐서는 영남권 의원들은 오히려 장 대표 체제가 유리하다 공천에. 그런 판단을 하면 함직하다. 당에 유리한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천에는 자신의 유리하다. 유리하다라는 네. 판단. 따라서 한동훈 의원의 이 복당 문제 이건 당장은 지금 이제 이슈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한동훈 의원으로서도 지금 복당을 서둘 이유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정청래, 장동혁 두 거대 양당의 대표들이 좀 일단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정치라는 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선거에 지면 물러났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이렇게 이제 버틸기 저질라고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대단한 지금 당내 갈등의 직면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김철희 교수님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좀 장동혁 대표나 정청래 대표나 지금 절반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절반은 승리했다. 각자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승패 기준이 2018년이 돼야 돼요. 2018년 지방선거. 그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처음으로 치른 지방선거에서 14대 2였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하고 더 상황이 더 좋죠. 그렇죠. 이번 비상계엄이었고 탄핵이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적으로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높았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해가지고 보수도 분열돼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12대 4면은 그리고 서울시장을 빼앗겼으면 이거 진 거 아닌가요?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기초단체장 얼마 이긴 거 하고 뭐 이게 다 끌어와 가지고 절반에 승리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건 조금 구차한 변명에 가깝다고 보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 승패 기준이 2022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국민의힘 13석을 광역단체장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4석밖에 가져오지 못했으면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폭락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또 장동혁 대표는 서울시장을 올해 이겼으니까 그리고 함께 치른 그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의석 3석을 가져왔잖아요. 저 평택 그다음에 저 공주 청양 그리고 울산에서 가져왔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절반은 이겼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조금 애매모호하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애매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대표 사퇴론이 그렇게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조만간 의총도 있고 이제 있긴 아무래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 목소리들이 벌써 좀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선거 지나고 네.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감동널박이 벌어진다고 있다는 아직도 거는 네. 그 대표나 여기 대한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무조건 당대표의 책임만으로 오롯이 몰고 가기는 조금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조금 버티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저는 뭐 정청래 대표도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고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사퇴 완전 불가하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이 당권판을 무너뜨릴 만한 당내 세력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뭐 연임을 도전하겠다고 하면은 막을 수 있는 재간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로마에서 피렌체로 가는 중간에 도중에 무려 1,500자에게 달하는 저는 엄청 이재명 SS 대통령 그것도 세게 보면 내셨더라고요. 저도 완전히 그는 조금 완전 이재명 대통령의 체면을 조금 구긴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을 제일 장기로 가거든요. 이번에 한 10일 정도 그렇죠. 가시는데 이탈리아에서 진짜 찰스 국왕도 받았던 국가훈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아유, 국민들도 네. 몰라요. 그래요? 이탈리아에서 네. 그 큰 아주 상을 줬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는데 해외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시는 국민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 집안 싸움 때문에 시끄러워서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에만 집중해야 될 타이밍에 이동하는 중간에 문자를 날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책임이 좀 구겨졌다. 두 번째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벌써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고를 줬거든요. 여당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 물러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간접적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이 정도 되면 어떤 청와대가 내부 조율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대통령이 이렇게 1,600자의 어떤 장문을 통해서 해야 될 정도면요. 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게 정청래 대표를 암시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를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메시지를 낼 상황까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 볼 때는 양당 대표는 선거 결과로 볼 때는 절반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내에서 사퇴론에 불을 붙일 만큼의 큰 흐름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당 대표 버티게 들어갔다. 이 상황에 뭐 좀 그렇게 저는 이제 정리를 하죠. 사실 여당의 열정은 자신의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 이 말씀 그 대통령의 이 SNS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사실 해석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버티기 수순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당권 경쟁하다가 뭐랄까 민생과 다른 중요한 그럼요. 이슈들이 지금 다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큰 싸움나게 생겼죠 지금. 그 와중에 이제 정청래 대표는 강성 지지층에 이제 집중한다라고 우리들이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또 그렇게 해석되기에 충분하죠. 지금 이제 대통령과 당 대표가 이제 대립하는 이러한 뭐 전례 없는 일이 생겼어요. 이제 이런 일이 임기 말에 대통령 임기 말에 많이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네. 그러면 탈당 요구했고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도 탈당했었어요. 탈당한 대통령이 많은데 이건 지금 전혀 아니거든요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이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기자회견 때도. 그렇죠. 그걸 먹고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어떤 피해를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는 그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 너무 주장하지 말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란 듯이 지금 정청래 대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의제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과 다시 한번 또 각을 세우는 그 SNS에 딱 그거만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딱 한 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강하게 이제 자기의 의지를 강력하게 비치면서 이른바 권리당원, 강성 권리당원들에게 이제 호소하는 거죠. 결집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이 권력과 여권 내에서의 권력 투쟁에 아주 그 본격화되는 양상인데
글쎄요.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이 연임 도전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게 대통령 권력까지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길 도리가 없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전혀 없지 않죠. 여권의 진 거니까. 게다가 이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 서울시장 후보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거기 갔던 거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다고 이 지금 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당이건 야당이건 뭐 다 패배했다고도 그러니까 당내에서 뭐 당내의 계파에 따라 주장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럼 대통령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대통령이 국민이 제게 준 경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사실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당보다 민주당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정치의 논리가 그래요. 권력의 논리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 대표로서도 아쉬운 게 있고 억울한 게 있다 하더라도 정 대표가 책임져야죠. 패배에 대해서. 여권이 패배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는 노릇 아니에요. 양쪽 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라 정 대표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연임에 그리고 연임에 성공한 대표가 거의 없었고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자명해요. 정 대표가 너무 이렇게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근데 정 대표의 지금까지 스타일로 볼 때는 끝까지 밀고 나갈 것 같고 지금 말씀처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정확하게 그 문장만 올린 걸로 봐서 그 단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권 내에서 대통령 권력과 그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가능할까? 임기 초기인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연임을 해가지고 차기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지는 게 본인 개인의 욕심을 좀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좀 거대하게 보면 조금 친문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좀 숙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뭐 친명계가 주류이기도 하고 뭐 뉴 이재명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22대 국회 이전만 해도 뭐 19대, 20대,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요. 그때는 다 친문이 주류였거든요. 그때는 친문의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할 때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할 때 이재명 지사만 못 따라갔거든요. 그때는 친문이 뭐 박원순, 김경수, 뭐 안희정 이런 지사들하고 조국까지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친문의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마 정청래 대표가 꿈꾸는 거는 본인이 연임을 하고 어떤 총선 공천권 행사하는 이런 걸 떠나서 친문의 부활이라고 하는 큰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표가 되고 차기 총선에 공천권 행사하고 그 이후에 차기 대선에서의 어떤 뭐 본인들이 좀 하려고 하는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정청래 문제만 아니다 하는 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대통령의 이야기가 진영을 보지 말고 국민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한데 네. 또 불구하고 그 내부적으로 친문 대 친명이라고 하는 그 뚜렷해진 각도 요새는 보니까 그 각도가 뚜렷합니까? 그럼요. 지금도 보니까 완전 뭐 문조 털레요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조국 뭐 네네. 그다음에 뭐 김 저 뭐 검색해봤잖아요. 뭐 대체 예. 저게 뭔가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네. 또 한강에 뭐 떠졌다고 하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너무 그 심각하던데요. 멸칭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친명대 어떤 친문의 어떤 계파의 전쟁이 계파 전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연임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본인 스스로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우리 민주당의 당협위원장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너무 이게 뚜렷해졌다. 이게 과거에 윤석열과 뭐가 다르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도 내몰리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때 보면 김기현을 그때 당대표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때 정부 수석을 통해서 나경원 후보나 이런 분에게 대해서도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비슷한 유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 민주당 그 당협위원장이 대변인직을 맡고 있다 사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보면 과거에 경찰서장 출신이에요. 아, 네. 경찰서장 출신인데 그때 제가 재밌게 봤는 거 뭐냐 하니까 이번에 경찰서장을 할 때 서장 관사를 그 지역의 가장 우범 지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 우범 일부러요? 지역으로. 예. 왜냐하면 서장이 그 미혼의 어떤 여성인데 가장 우범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이 우범 지역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범 지역이. 치안이 좋아지고. 치안이 좋아진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하게 봤는데 그분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번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리를 한 걸 보면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당무 개입으로 비출 수 있는 부분도 너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두세 차례 메시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더 센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뭐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친문에 부활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쯤 되면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이제 더 나서는 것보다 사실 그 지금 여러 다른 의원들이 이제 좀 뭐랄까 조금 더 민심 혹은 당심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민주당대 지금 정청래하고 맞짱을 뚫을 수 있을 만한 네. 의원들이 있나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전혀 지금 뭐 송영길 전 의원,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정도만 겨우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정청래 대표하고 저는 지금 맞짱을 뜰 만한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최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정청래 대표 연임 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 대표의 그런 의지가 그렇게 강하고 이른바 친문 친노를 이제 대표해서 자신이 이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친문을 대표해서 뭐 싸운다 뭐 이런 이제 얘기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친문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권리 당원들도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워낙 확고하잖아요. 여권의 생리라는 게 있어요.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도 아니고 임기 말도 아닌 상황에서 친문이 뭉쳐서 할 수 있는 별로 그게 한계가 있어요. 권리 당원들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른바 뭡니까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대통령 되기 전에 그 개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개혁의 딸이라고 해서. 근데 그분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강성 당원들도 처음엔 정청래 대표 그리고 개혁에 굉장히 드라이브 걸었는데 이 상황이 권력 갈등이 심해지면서 여권 내에서 그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다고요. 그렇죠. 대통령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 짧다고 얘기한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이재명 보유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의식해서 뭐 사실상 많이 걷어들인 거였는데 네. 좀 어색했죠. 그런 발언 자체가 그런 표현 자체가 대단히 듣기 민망한 얘기인데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 여당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그건 뭐 저는 그건 아부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 수위를 조절하고 그러면서 또 보안사건 폐지를 딱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권력 갈등이 점점 임계점에 가다가 더 이상 대통령 나서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할 일이 다 했으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이제 나서지 않을 것이고 여권 내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좀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저는 그 김민석 전 총리가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예를 들어 뭐 당권에 도전한다. 네. 저는 민주당 당원들의 그만큼 어필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원죄가 있거든요. 2002년도에 그때 노무현 이회창 마지막 대선 때 그때 본인이 탈당하고 정몽준에 대한 그걸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민주당 당원들이 다 기각을 하고 있거든요. 20몇 년이 지났지만. 그럼요. 네. 지금도 있고 그 사람들이 보면은 친노 친문에서 입장에 볼 때는 이 김민석은 계속적으로 배신자 프레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권 창출에 기여를 하고 총리가 그러니까 돼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을 이재명 잘했다. 우리 친명계 우리고 네. 뉴 이재명에서 얘기하는 거고 네. 어쨌든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친노 친문에서 바라보는 김민석 그건 여전히 저 사람이 과연 진짜 민주당을 대표할 만한 정체성을 갖고 있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보면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권을 주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요. 초대 총리를 했잖아요. 이재명 그렇죠. 정권에.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에 공천권을 쥔 차기 당대표까지 해버리게 되면 이 김민석이 사실은 미래 권력이 돼버려요. 너무 힘이 세진다. 그렇게 되면 네. 반환점을 들 때쯤 되면 전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김민석 쪽으로 줄을 서려고 하지 않을까요? 반환점. 그럼 조기래 임도 현상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김민석 자체가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을 대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조기래 임도 현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정청래 연임을 막기 위해서 김민석이라는 카드를 쓰고는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또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전당대회 때 보면 본인이 당대표할 때 원내대표였던 박찬대를 밀 줄 알았는데 박찬대 대 정청래 할 때 보면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그 때문에 아마 저는 박찬대가 떨어졌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출마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본인에게 좀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할까.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되면 연임이 되면 완전한 레임덕이에요. 저도 대통령과 예. 이 정도 충돌을 했는데 이 정 대표가 된다? 어차피 권력은요. 이 반환점을 넘으면 레임덕이 조금씩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권력의 네. 생리예요. 너무 초기라 그러지 특히 지금.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에서 바로 그래서 뭐 개헌 얘기도 많이 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 수가 될지 변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글쎄요. 뭐 우리 김 교수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오늘 두 분 처음 뵙는데 두 분의 설득이 양쪽이 다 약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재밌네요. 네. 하고 김민석 총리가 어쨌든 그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벌써부터 과열됐다 난리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초미의 관심사라는 얘기고 네. 김민석 총리 지지도가 사실은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 상황에서 송영길 의원하고 김민석 총리가 연대까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벌써부터 점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송영길 의원하고 과거 대표도 했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송영길 의원은 선거 기간 중에 정 대표를 직격했잖아요. 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교통정리가 될 것이다. 지난번에 송영길 의원이 그 개항을 나간다고 했을 때 연수갑으로 정리가 됐던 거였잖아요. 네네. 결국은요. 이 대통령제라는 건 말이죠. 대통령의 권력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대통령의 그렇죠. 권력. 네. 그리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강력한 의제 설정자예요. 그건 권력이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여권 내외 권력 정확하게 권력 투쟁의 양상이에요. 누가 되고 안 되고가 국민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 정 대표가 되거나 김민석 총리가 되거나 누가 되든 당 대표가 되든 대한민국이 뭐 갑자기 바뀌겠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내부의 권력 투쟁이고 이제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으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을 새로 만들었듯이 말이죠.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저털레유라는 그 친문 친노 세력이 그건 퇴주한 세력이에요. 거기 조국 대표 전 대표 떨어졌잖아요. 유시민 작가 힘을 써야 얼마 쓰겠어요. 조국 털레유 유시민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호준 방송인 그건 이재명 대통령 이 여권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권력이 싱싱하게 지금 새푸르게 살아있는데 펄펄 끓는 태양인데 지금 가능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당연히 김민석 총리의 마음이 가는 건 다 아는 거고 정치인들이. 근데 거기서 송영길 의원이 내가 3파전으로 간다? 그 그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교통정리 될 것이다. 뭐 단일화라는 얘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든 그 내부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봐요. 저는. 단일화 아니고 다른 방식. 뭐 단일화라는 표현도 되는데 단일화라는 표현 거기 쓰기 좀 애매해요. 네. 거기는. 네. 네. 그래서 뭐 송영길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일단 출마를 시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 그 제명되고 탈당하게 했을 때도 보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무죄라고 얘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별건 수사였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것이지 본인하고 함께 전당대회에 들렸던 분 중에는 무죄 받은 분들도 있지만 지금 감옥살이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한계들이 분명하게 있는 걸로 보이는 거고요. 또 복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에 저는 김민석 어떤 총리의 행동대장 역할을 해주는 걸로 보여요. 보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보니까 조금은 좀 약해 보이잖아요. 정청래 대표하고 맞짱 뜨기에는 조금 힘들어. 아직은 조금. 근데 네. 송영길이 나타나면 사실은 이게 틀리거든요. 송영길 의원은 보니까 이 정청래 대표하고 이런 맞짱을 뚫을 만큼의 어떤 배포도 있고 이게 스타일이 이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결국 김민석 총리 쪽으로 대통령의 마음이 있다면 결국 송영길 의원이 뭐 출마하는 것보다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 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 지금 물러나면 정청래 대표는 완전 쪼다되거든요. 이제는 쪼다돼요. 왜냐하니까 지금 뭐 본인이 연임을 하겠다고 하고 뭐 선거를 이리 치렀는데 본인이 물러나 버리면 그렇다고 뭐 총리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입각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못 먹어도 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조국 대표 입장이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전에 원래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합당이 무산이 됐는데 지금 선거를 치르고 떨어졌고 그럼 조국 혁신당은 그러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출마를 과시화됐을 경우에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죠. 장동혁 대표님 얘기를 제가 지금 여쭤보지 않고 너무 지나간 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장동혁 대표 쪽도 이쪽 못지않게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 전면 재선거, 특검 이런 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 점점 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셔서 당이 아니라 이제 일각의 일부 세력에 집중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거냐 이것도 관심사거든요. 그죠.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사태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냥 버티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적어도 당내에 반장동혁의 어떤
이끌 만한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반장동혁 세력을 이끌 만한 구심점이 없어요.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선이 되긴 했지만 복당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선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아주 신성도 하고 나름대로 뭐 보수의 차세대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긴 했지만 지금 중앙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오세훈 시장 당선인이 지금 계속 그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접점을 좀 넓히고 그렇죠. 여의도에 신경 쓰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 지금 중앙 정치에 들어오기에는 중앙 정착으로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그리고 세력화가 되질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던 의원이 이번에 서명을 받았는데 25명이 나왔거든요. 그럼 101명 중에서 지금 국민의힘 25명이면 85분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거나 장동혁 대표를 사실상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구심점도 없고 세력도 안 돼 있고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왜 물러나야 되는 거죠? 물러날 수 있는 구심점도 없고 세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명분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조금 변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각에서는 보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이제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이제 뭐 쇄신 의총이 열리게 되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흔들 만한 어떤 내부의 에너지가 만들어지질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조금 버티게 들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장동혁은 장동혁 체제를 바친 건 영남권 의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남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동훈 포비아가 있어요. 그 말은 한동훈이가 들어오게 되면 차기 당권을 잡게 될 거고 차기 당권을 잡게 되면 영남권 의원들에 대해서 본인의 제명에 침묵하거나 찬성했던 사람들 대대적으로 숙청할 것이라고 하는 한동훈 포비아가 결국은 장동혁 대표를 지키려는 큰 힘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포비아 때문에 한동훈 대표 복당도 쉽지 않고 또 그것과 맞물린 장동혁 대표 사태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 뾰족한 뭔가 다른 좀 어프로치가 좀 있어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는 거죠. 혹시 네. 아니 저도 뭐 같은 생각이 쉽지 않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가. 근데 네. 장 대표 분석도 물론 중요합니다. 장 대표 물러나야 돼요. 네. 그 지금 장 대표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장 대표 때문에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의 성적이 별로 안 좋았던 건데 그건 별개 문제인 것이고 정치 자체를 완전히 부재하게 만든 게 장동혁이에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제 영남권 의원들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뭐 구심점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물러나라는 여론이 많아요. 많은데 막상 이제 차기 총선거 공천권을 만약에 장 대표가 갖게 되면 탈락하면 안 되니까 몫을 못 내는 대단히 비겁한 의원들이다 이제. 제가 그래서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는데 뭐 저만 비판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은 무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자신들 공천 때문에 지금 몫을 못 내는 거예요. 특히 영남권 의원들. 그렇죠. 저 뭐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정이 돼요. 이제 더 이상 장 대표가 모두 십자가지고 물론 가장 문제는 장 대표인데 지도부니까 거기 최고위원들 그 장 대표를 옹이하고 있는 그 최고위원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 그렇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 다 문제는 해결돼요. 지도부가 와야 된다고요. 그럼 비대위 들어서는 것이고 네. 한동안 복당될 것이고 뭔가 정치가 정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석으로 볼 땐 저도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장 대표는 버틸 만한 공간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게다가 이거 투표 용지 부적 사태가 터졌잖아요. 부정선거론을 다시 네. 이제 선관위 문제는 지금 보면 볼수록 더 심각해가지고 완전히 네. 부정선거론에 이제 다시 편승하기 시작했어요. 네, 재선거 부정선거론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정말 천우신조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영남권 의원들이 지금 60%가 넘어요. 전체 지역구 중에서. 그게 아까 다 말씀하는 겁니다만 정의원의 원내대표 당선 아니었겠어요. 이번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장 대표는 계속 버틸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치는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 그건 너무 더 좀 그런데요. 선관위 문제도 한마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투표부 용지 부족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뭐 개표 결과를 착오로 입력을 했다는 등 그다음에 뭐 일도 안 했다, 출근도 안 했다, 뭐 안에서 놀고 있었다 별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선관위 개편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필요하다 나왔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세요? 예. 근데 과연 가능하겠어요? 이게 원포인트 개헌이? 이제 여야가 저렇게 당내 문제가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일단 헌법기관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말아라. 왜? 헌법기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이제 헌법기관인 걸 이제 삭제하자는 건데 이게 1960년도 제2공화국 때
제 3차 기원 때문에 그때 이제 이게 헌법 기원이 된 거예요. 그전 워낙 부정선거 많았으니까 이승만 정권 때 말이죠. 그 다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전 원포인트 그냥 해서 이거 헌법 기원에서 배제시키고 일단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재선거 특별법 말고 장동 대표가 주한 그거 말고 선관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 처벌을 위해서 왜냐하면 제대로 고의성이 잘 입증되지 않으면 지금 처벌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저런 그 인사들을 그대로 놔두고 넘어가냐고요. 지금 아까 말씀처럼 선거 때 휴직이 더 많아졌고 말이죠. 완전히 무법지대였어요. 그 저기 그리고 저렇게까지 폐쇄적인 견제를 안 공간이었고 받는지. 예. 이게 그 무슨 뭐 자녀 특혜 의혹 나왔을 때 2023년. 그것도 사실 안 믿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통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네. 어떻게 근데 저 부분을 이렇게 놔둬요? 법률적인 법리에 의해서 무조건 의도성이 없으니까 이거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국민들 분노가 너무 크고 민주주의를 너무 훼손시켰다고요. 네. 따라서 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부실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네. 4차 기원 때 그 부정선거자들 그리고 부정축제자들 만드는 특별법을 개헌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4차 기원이에요. 헌법 부칙을 개정했다고요. 아, 네. 그 3차 4차 기원 그리고 9차 기원만 대한민국 괜찮게 나머지 다 권력자들의 임기원장이었는데 그 만들 수 있어요.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처벌해야 돼요. 막 그런 다음에 이제 국정조사도 하고 또 특검도 하고 그리고 헌법기관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 정치권에 있겠는가? 회의적일 수밖에 없죠. 네. 김 교수님은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선관에 대한 참교육이 지금 필요할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난리통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시 선관위 직원은 그 일과 시간 중에 또 골프 연습이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믿기더라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업 공무원인데 어떡할 건데 내가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으면 나를 자를 거야 못 자를 거 아니냐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헌법기관이에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나 법원하고 똑같은 동격의 지위를 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이 뭐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아야 된다, 또 선거관리위원장 상근화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거 개헌이 안 되면 하나도 이거는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지 않으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포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지금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는 게 보면 인사나 예산이나 뭐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다 독립적으로 하라는 네네, 건데 그렇죠. 과연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뭐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원포인트 개헌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 당권 경쟁이나 선관위 얘기까지 이렇게까지 복잡한데 참교육이 정말 그럼요. 필요한 참교육, 상황인데 안 되는 답답한 네 어떻게 가야 될지 참. 참정권 보호국이라도 하나 만들까? 네 지금까지 최창렬